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한석규입니다. 여러분, 광주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 금년에는 어쩐 일인지 광주에서 좀 여러분들을 뵐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금년에 광주 지역에 보니까 반도체 기업이 있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반도체 기업에서 좀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워크샵 요청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다녀간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광주에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신기하게 제가 올 때마다 비가 와요. 날씨가 좀 흐릿흐릿하고 좀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비가 왔고 오늘은 비는 안 오지만 이제 흐릿흐릿하네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이 좀 여러분들 정말 눈을 뜨시고 일어나시면 늘 접하게 되시는 4차 산업혁명인데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제가 1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이런 강의를 할 때는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보, 지식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넘쳐서 이제는 어떤 제가 그 단체에 가서 좀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교육 관련된 잘 안 들리? 교육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선생님, 네. 앞으로 하시는 그 강연에서는 제목에서 4차 산업혁명자를 빼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1년 전에는 선생님 앞에 4차 산업혁명형이라는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꼭 넣어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교육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좀 빼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고 사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거의 눈만 뜨면은 오늘 드리는 말씀과 관련된 주제의 얘기를 사실은 전국으로 강연을 하러 다니거나 세미나를 하러 다니거나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어떤 이제 교육기관으로부터 들으니까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제 너무나 많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사실 너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넘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오늘 한 60분 정도 되는데 60분이 저한테 사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짧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60분 동안에 제가 이제 오늘 전달해 드릴 그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아젠다는 꽤 많습니다만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정보와 다양한 시각, 다양한 주장 속에서 우리가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하면 좋을까? 결국은 이 모든 이런 정보와 지식이 결국은 누구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관점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지금 변화의 이야기, 또 새로운 정보의 이야기, 새로운 지식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달되면 좋을까? 그 말씀을 7가지 관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 대체로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라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기업들이 과연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아젠다는 바로 기업들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정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그냥 제 말씀 조금 전에 들으시면서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자리에 쓰고 이렇게 앞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제가 이제 이게 제 거가 아니라서 됐네.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15년에 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제 책 있었는데 아마 그 책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이러한 자리에도 있고 제가 요즘 좀 조금 바쁘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점에 가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혹시 몇 권이나 되는 것 같으세요? 서점에 안 가보시는구나. 사실 저는 어제도 서점에 교보문고에 잠깐 들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의 숫자가 무려 200종류가 있습니다. 200여 권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제 책이 사실 첫 번째 나온 책이에요. 아마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녹화를 하고 계셔가지고요. 목소리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리신대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부동의 1위가 이제 이따도 나오지만 클라우스 슈밥이 쓴 4차 산업혁명 책이 어제도 교보문고에 가보니까 부동의 1위예요. 그런데 클라우스 슈밥이 이제 두 번째 책을 또 썼더군요. 4차 산업혁명 넥스트 해가지고 그 외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만 잠깐 나왔다가 이제 사라지고 잠깐 나왔다 사라지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책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 대열에 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저는 한국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을 3권 쓴 사람으로 아마 좀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제가 빨리 진행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저는 첫 번째 전반부에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과연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많은 정보를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갖고 들으실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것들을 죄송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근데 기업 관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셔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관점 얘기를 하면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똑같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실제인가요? 어떤 분은 오른쪽이 실제다. 어떤 분은 왼쪽이 실제다. 이렇게 조금 보시는 각도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이게 관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정말 거대한 산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산에 안 가보신 분 없잖아요. 아까 제가 보니까 지리산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요. 예. 안 들려요? 뭐라 그러시는데 잘 안 들려요? 저 가까이 될까요? 네, 오케이. 거대한 우리가 이제 산이 있는데 거대한 산들은 그렇죠.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이쪽에서 보면은 산이 이렇다. 저쪽에서 보면 산이 저렇다. 그렇죠? 또 위에서 보면은 또 다르죠. 우리가 실제로는 뭐 산을 안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산은 사실 우리가 가본 듯 하지만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좀 주장하시는 분들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덕분에 굉장히 다양한 주장과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만일 우리가 기준을 세운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그림 중에서도 어떤 것이 더 실제에 가까운 것인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이게 한 4, 5년 정도 이제 이런 연구 활동하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세상에 나오는 이게 한국 얘기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나오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수많은 얘기를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7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연대기예요. 두 번째는 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이냐, 뭐 경쟁력, 정책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사실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일자리 없어진다는데 일자리 관점에서는 어떠냐 이런 관점도 있고요. 세 번째는 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혁신기술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 또 산업별로 보는 관점, 또 교육훈련으로 보는 관점, 뭐 이런 관점들이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의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주고 우리한테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인문학적인 관점의 얘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이 7가지 관점을 좀 기억하셨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늘 책을 보시건 방송을 보시건 신문을 보시건 어떠한 것을 접하시면서도 어떤 강사가 얘기했는데
이런 관점에 있었지.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 주로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구나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신다면 아마 앞으로도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정보와 지식이 이제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런 정보 속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이러한 주장과 변화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뭘까요? 연대기적인 얘기예요. 연대기적인 얘기라는 거는 사실 간단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서 뭐 강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대부분 시간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연대기를 조금 달리 설명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물리적인 세계지만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잘해야지 더 잘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디지털이니 뭐 스마트니 또 연결이니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작용해서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적용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이 달라져요. 이런 것도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뭐 논의 뭐 주장이기도 합니다. 다음의 관점은 정책과 경쟁력인데요. 대체로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얘기들이 처음 나왔다는 독일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 무슨 주장이 있을까?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 뭐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변화를 우리나라는 잘 준비하고 있는 건가? 잘 대응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려고 연구하거나 이제 하시는 분들의 보시는 관점들이 주로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2, 3년 전에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요즘 이런 얘기하면 별로 이제 관심들이 없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전히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정책, 뭐 경쟁력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기업들이 끌고 나가야 되는지 또는 지방정부가 할 건지 중앙정부가 할 건지 또 신산업은 어떻게 봐야 될 건지 뭐 이런 논의하는 것들이 주로 이런 주제, 이런 관점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제가 한두 시간 말씀드려야 되는데 불과 한 15분 정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조금 빠르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점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분의 아주 큰 주장이시죠. 사실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가장 결정적으로 전 세계에 퍼뜨린 역할을 하게 된 주제가 있다면 바로 저는 일자리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은 그랬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일자리가 전 세계 산업 국가에서 상당히 없어질 것인데 대략 한 500만 개씩은 없어진다. 사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겁나지 않는 나라 산업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그 사람의 이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정말 2016년 초반부터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모든 산업국가들의 이제 주요 관심사가 된 것이 사실이죠.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나 딱 던지고 나니까 이제 뭐 이어서 다양한 분들이 이분의 주장을 이제 서포트하는 이런 관련된 주장이나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직업들이 뭐 다 없어질 거라는 등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500만 개가 아니야 미국에서만도 한 2천만 개가 일자리가 없어질 거야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주장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말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젊은 친구들의 취업도 그렇고 실제로 또 사회에 진출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일자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언스테이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일자리에 관련된 주장이나 관점들은 사실 4차 산업혁명에서 끊이지 않는 어떤 뭐랄까요 논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을 끌어갈 인재가 없어서 사실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한쪽에서는 일자리 얘기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끌어갈 인재가 없어서 그러한 비대칭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더 문제가 될 만큼 그렇게 일자리 관점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전히 어쨌든 간에 일자리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주로 많이 들으시는 관점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뭐 어떤 기술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드릴 건데요. 사실 이 한 장에 있는 그림이
여러분들 눈에 쏙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대단한 전문가시라고 생각돼요. 사실 그렇지 않고 이런 그림들이 눈에 한 번에 싹 들어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많은 기술 중에서 어떤 한두 분야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전문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일어나는 변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변화는 이 전체 기술들을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그래서 기업에 가서 이제 강연할 때는 이 슬라이드를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는데 사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 타이틀 제목들이 나름 의미가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떻게 센싱을 하고 어떻게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잘 보관하고 잘 매니지해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들을 활용할 건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저런 걸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저런 걸 강조하는 이러한 이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신문을 열면 매일매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센서라고 하는 기술도 이렇게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하고요. 또 연결과 관련된 기술도 이렇게 많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번에 평창에서 올림픽이 있어서 5G라고 하는 그 통신 기술이 그래도 나름대로 널리 알려졌지만 이런 기술들이 이제 현실화되면 굉장히 우리 주변에 이제 획기적인 변화들을 이제 일으킬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러분들 클라우드라고 하는 말을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잊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100% 거의 뭐 클라우드를 쓰고 계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단에 보면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술 관점의 논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취급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들이 이제 소위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또는 분석학 또는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들이 이제 아웃풋의 관점입니다. 사실 이 혁신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굉장히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한두 시간씩 어떤 분은 이제 강연을 할 만큼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매일매일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핵심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적절하게 다양하게 이해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제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전에 혁신 기술을 봤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각 산업에서는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바라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제조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특히 이제 가공과 관련된 기술에서 이와 같은 기술들이 이제 응용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스마트 공장 사업을 하는 어떤 회사의 사례입니다. 사실 나름 뭐 자동화도 하고 있고 나름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또 다른 활동들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다음 사례는 좀 뭘까요? 그 금속이라든가 이제 주로 재료부터 어떤 가공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음 단계에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공장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동화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충분한 수준일까요? 네,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회사는 어때요? 이런 회사들은 조금 더 물론 이제 가공 제조 회사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차이가 있다면 이제 조립이라고 하는 공정들이 또 포함되는 산업의 사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공장은 가공이 중심이 되고 어떤 공장은 조립이 중심이 되고 또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어떤 공장들은 먹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례들은 주로 이제 조립 공정이 많은 사례예요. 사실은 가공 공정이 많은 사례와
또는 조립공정이 있는 사례에서 바라보는 이 어떤 뭐랄까요? 4차 산업혁명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런 주장들이 사실은 산업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사물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 이런 음식과 같은 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제품 속에서도 나타난다.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기존의 제품들이 좀 더 스마트한 제품으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뿐더러 우리가 있는 이 호텔도 사실은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지만 이와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도 큰 변화가 일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와 같은 병원의 모습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일들은 여기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 분들의 모습은 많이 줄어들 거고요. 또 이렇게 병실에서 그 환자의 가족들이 와서 가족들을 돌보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꼭 이렇게 의사들과 대면하고 하는 일들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변화를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산업 관점에서 보는 어떤 주장들 또는 관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이라든가 등등 사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30%가 제조업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한 70%인데 사실은 이 서비스 업종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산업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사실 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상단에는 스마트 도시 뭐 이런 과제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스마트 자원, 또 스마트 모빌리티, 또 스마트 헬스케어, 뭐 교육, 뭐 홈, 워킹, 금융, 제조 등등 해서 사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많은 산업 관점의 논의 중에 사실 한 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논의, 관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와서 이제 6번째 관점 말씀을 드릴 순서가 됐네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해요. 과연 미래 인재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특히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미 사회에 진출한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이분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실 오늘 이러한 모임도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만 어떻게 기존의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미래 인재들을 교육할 것인가라는 논의, 주장 이런 것들이 이런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보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죠. 저한테도 이제 종종 방송국 같은 데서 찾아와서 어디를 취재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취재할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이 방송국에 있는 PD들이 기가 막혀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뭐 촬영하고 하는 거 못지않게 무지 정말 아주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들이 보고 싶은 내용들을 잘 촬영해서 사실 방송으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이런 방송 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런 방송들의 역할, 교육 이런 역할들도 시간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숨차게 왔습니다만 제가 시간 관리를 나름 잘하고 있군요. 그 7가지 관점의 마지막 관점은 결국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아마 모든 인류에게 해당될 내용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변화들이 어떻게 이제 의미가 있고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시각 이런 주장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저는 이제 뭐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경 얘기를 인용해서 사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인류가 천국에 살다가 쫓겨났다. 쫓겨난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이제 지옥이에요. 왜 그렇죠? 지옥의 정의가 아무것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지옥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엘리엇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놀랍게도 연결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막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인문학적인 관점, 인문학적인 이제 주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옥 같은 데 살았는데 점점 천국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천국 될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인문학적인 주장이에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사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문제들, 특히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뭐 많게는 뭐 7, 80시간 막 일하시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일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폭동이. 그렇죠? 아마 우리는 지금보다 일을 훨씬 덜 해야 될 겁니다. 덜 하는 만큼 우리가 일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등등.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일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다른 형태를 통해서 수익을 만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릴 거고요. 그렇죠? 그런 일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혹시 스팀잇이라고 아시나요? 글을 쓰면은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요. 그런 세상이 돼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글을 써도 아무도 여러분한테 보상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글을 쓰면 이제 보상을 해줘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요즘 그 연예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돈을 버는 애들도 있긴 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수익을 만들지도 몰라요. 왜 그렇죠?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 사진을 보면은 조그만 보상들이 막 주어져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점점 가시적으로 되죠. 뭐 그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등등 지금과 같이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형태의 수익 구조가 생기고 과거에 우리가 힘들게 소위 3D 업종에서 아주 그렇게 일하는 행태들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학 관점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아마 거론될 것 같아요. 너무 부지런히 달려와가지고 저도 정신이 없네요.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요 7가지 관점을 나름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변화를 더 냉정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대략 제가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사이 동안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변화를,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을 다 좋다. 뭐 7가지고 뭐 8가지 다 좋은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은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살아남고 기업이 발전해야지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 관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제 조금 신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과거에는요. 여기 이제 그 소위 이제 리테일러, 그러니까 뭐죠? 그 소매를 하는 또는 뭐 도소매를 하는 회사들은 우리 월마트죠. 월마트는 누구랑 경쟁했죠? 코스트코랑, 그렇죠? 뭐 동종업계에 있는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게 뭐 그게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의 변화는 전혀 생소한 녀석들이 뛰어들어서 기존에 잘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도전을 하거나 변화를 주고 있어요. 이게 이러한 업종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비디오를 공급하는 회사의 사례인데 컴캐스트라는 회사가 뭐 베이징이라든가 타임워너 이런 회사들과 나름 경쟁을 하면서 잘 오고 있는데 전혀 다른 친구들 뭐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 이런 친구들이 끼어들면서 전혀 다른 수준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카드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카드 업종에서 무슨 알리바바니 뭐 삼성페이니 뭐 알리페이니 이런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주체들이 등장하면서 전혀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자, 서비스 업종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이라 하면은 대체로 OEM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티어 1, 티어 2 이런 기업들이 주로 이제 힘을 합쳐서 다른 경쟁사들과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를 가져왔는데 자동차 산업이 전혀 또 다른 그런 주체들이 사실은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러한 경쟁 구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세일즈를 누가 하나요? 물론 자동차 회사들도 하죠. 그런데 알리바바가 이제 더 많은 차를 팔려고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알리바바가 파는 차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를 쓰는 회사의 숫자도 자동차를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자동차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뭐 집카라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쏘카 이런 회사들이 자동차를 더 소비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전과 전혀 다른 형태의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때 잘 나가는, 이거 보세요. 월마트라는 회사는 나름 굉장히 잘 나가는 정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친구 아마존 때문에 요즘 아주 골머리가 아파요. 아마존의 주가 지수는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아주 쩔쩔매고 있죠. 어떤 회사들은 아예 망하기도 해요. 망하기도 해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근데 아이폰이 나오니까 그럭저럭 견디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미끄러지듯이 주가가 떨어지더니 완전히 곤두박질 쳤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죠? 블랙베리. 이와 같이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은 그래도 우리 나름 잘 뭐 견디지 않을까라고 희망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기업이 큰 변화를 스스로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서울대학교의 그 윤석철 경영대학교 명예교수님, 은퇴하셔가지고 명예교수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분은 기업들이라는 게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가 연구를 평생 해보니까 기업들이 생존하는 거 별거 아니다. 이 두 조건만 만족하면은 살아남는데, 결국은 두 조건이 뭐냐?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어쨌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가격이 가격 대비해서 그 상품의 원가가, 그렇죠? 가격보다 높으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원가가 가격보다 높으면은 회사가 생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조건을 하나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셨고요. 두 번째, 제품의 가격보다 실제로 제품을 사는 사람 관점에서 가치가 높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이 기업이 살아남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예외적인 상황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와 같은 이 조건들을 만족해야지 실제로 기업들이 생존하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 생존 부등식의 원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명제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명제 수준이 아니라 거의 공리 수준이에요. 공리라 하면은 거의 뭐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관점으로서 한쪽에서는 원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낮춰야 되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가치를 올려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상황이 막 바뀌어요. 우리가 한때는 그래도 뭐 인건비가 아시아에서 그렇게 뭐 나름 경쟁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뭐 거의 두 번째로 이제 인건비도 막 올라가고, 계속 기업 환경, 사회적인 환경, 일하는 환경 같은 거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과연 저와 같은 그 소위 생존 방정식을 어떻게 맞추면서 살아갈 것인가가 이제 관점인데, 이런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한 4, 5년 전부터 협회도 만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논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도 결과적으로는 원가적으로, 품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다른 경쟁 기업보다, 또는 다른 경쟁 산업보다, 또는 다른 나라보다 더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인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은 별거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을 잘하자는 내용이고요. 좀 차이가 하나 있다면, 이전에는 별로 강조를 안 했던 유연성이라는 거. 왜? 과거에는 공급하는 애들보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는데, 이제는 공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별로 신경 안 썼던 어떤 사람이 나는 특별하게 요거가 있는데 다 까만색을 만들거든. 근데 나 좀 빨간색을 하나 만들어줘. 과거에는 무시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공장이 바뀌어야 돼요. 공장도 바꿔야 되고, 라인도 좀 바꿔야 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원가 품질 시간이라고 하는 경쟁 요인 외에 이런 유연성이라고 하는 요인이 새로 들어가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변화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본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생존 부등식이요. 제일 중요한 저의 슬라이드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사실은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와 같은 부등식을 우리가 기업이 만족만 시킬 수만 있다면 기업은 생존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은요. 그 디지털화, 연결화, 스마트화라고 하는 그 원리를 통해서 원가를 끌어내려요. 원가를 끌어내려요. 끌어내려 줍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면 제품의 가치는 올라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열광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는 사실 기업 관점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 방법을 쓰니까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 원리인 이 디지털화, 연결화, 스마트화를 쓰니까 이것들이 가치는 올라가고 원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을 관심 있게 보고 열광하고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흥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원리는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사실 제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품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어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마 공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공장이 없이 이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도 예외적으로 몇 가지 있긴 한데 그런데 이와 같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아까 혁신기술 할 때 잠깐 제가 퀵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굉장히 한 10대까지 기술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 10대까지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기술들이 작용돼요. 근데 한두 가지가 작용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가요. 응용돼서 융합돼서 작용하는데요. 제품에 작용돼 가지고요. 이 제품을 디지털화 제품으로 만들어요. 제품이 스마트화돼요. 제품이 연결화돼요. 그래서 우리 한마디로 스마트한 제품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이 스마트화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원리고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서비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서비스가 이 방 안에서 우리가 호텔에서 쓰고 있는 호텔이라는 서비스가요.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기술에 의해서 디지털화되고 연결화되고 스마트화되면서 스마트 서비스로 팔바꾼대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장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기존의 공장이 스마트한 공장으로 또는 스마트한 서비스로 됩니다. 사실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원리들을 깨우친 친구들이 이 경험들을 잘 포장해가지고 솔루션으로 판매하는 일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건너뛰게 됐네요. 그거에 대한 설명 건너뛰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4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실은 기업들은 이제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냥 주장하는 것이 저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이미 에비던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이런 에비던스를 찾을 때는 좀 힘들었어요. 사례가 많지 않았어. 지금은요, 매일매일 이런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00여 가지 사례를 제가 갖고 있어요. 기존의 제품이 스마트한 제품으로 된 사례가 이미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제 리스트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걸 강조하고 갈게요. 그 중에 하나가 LG예요. 얼마 전에 삼성이 스마트 허브 패밀리 여기 있네요. 패밀리 냉장고를 만들어서 스마트 냉장고 이렇게 하고서 나왔는데 얼마 전에 LG가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가전제품 전체를 이제 스마트 제품으로 이제 내보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 나온 걸 보고 제가 박수를 무지무지하게 쳤어요. 금년 초부터예요. 요즘은 좀 광고를 좀 덜하지만 금년 초에 광고 엄청나게 했죠. 소위 ThinkQ 이제는 이제 브랜드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을 이와 같이 스마트한 제품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 2년 전에는 이런 얘기 할 때 한국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자 이게 실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실제 그 사례를 들고 다니는 게 사실 이제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포크예요. 포크. 우리가 이 포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필요해요. 그렇죠? 먹어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드냐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공이 관심사였어요. 사람들이 이 포크를 만들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000원에 판다고 말할게요. 그럼 얼마 만들어야 돼요? 이거 원가를. 한 900원에 만들어야겠죠? 아무리 그래서 950원에 만들어야겠죠. 만약에 이거를 1,100원에 만들면 그 회사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러면 1,100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만든 나라로 가야 돼. 어디로 가? 중국, 베트남. 인건비가 싸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관점이에요? 3차 산업혁명의 관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4차 산업혁명의 관점은 좀 다르다. 근데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때도 우리가 바보는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원가적으로, 품질적으로, 납기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료를 바꿔봐. 재료를 바꾸면 좀 싸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저만 해요? 아니야. 다른 애들도 흉내내. 예를 들어서 어떤 애 친구들은 중국에 갔더니 똑같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중국 애들은 머리를 더 썼어.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탁 꺾어. 이 꺾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디자인적으로는 기가 막힌 설계 아이디어입니다. 이 포크를 꺾으면요. 컵라면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중국 컵라면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컵라면 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그 젓가락 없으면 어떻게 드세요? 낭패를 보죠. 라면은 샀는데 젓가락이 없어 봐. 골치 아프죠. 중국 제품은 이게 있어서 절대로 낭패 볼 일이 없어요. 이 제품은 부품 수가 하나예요. 2개인가요? 하나인가요? 하나예요. 이거 좀 다른 얘기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3차 산업혁명 때까지 저희가 경쟁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1,000원이에요. 그래봐야 플라스틱 같은 거는 이제 뭐 한 100원 정도 받겠죠. 자, 4차 산업혁명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4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기존의 제품이 아까 제가 말했죠. 디지털 연결, 스마트 원리를 적용해서 스마트 그런 기술들을 연결해가지고 응용해가지고 스마트한 제품을 바꾼다. 실제로 볼까요? 자, 사진만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 수입했어요. 이 제품은 얼마죠? 가격이? $50예요. $50에 제가 샀어요. 제가 운송비까지 해가지고 $20 더 포트해가지고 $70를 주고 샀어요. 이 제품은 왜 스마트 제품이죠? 이 제품은요, 제가 지금 배터리가 다 됐는데 배터리를 키시면요, 제가 이걸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제가 밥을 빨리 먹잖아요. 부르르 떨어요. 부르르 떨어요. 저의 밥 먹는 습관이 제 스마트폰에 연결돼요. 그래서 스마트 제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거 놓고 얘기할게요. 이거를 분해하잖아요. 분해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포크의 기본적인 기능은 이 기존에 있었던 제품과 다를 바가 없지만 이 안에 이 유니트 안에 디지털 기술, 알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스마트 기술, 연결 기술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저 원리가요. 요 제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스마트한 제품 속에서 또한 스마트한 서비스 속에서 또한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요. 스마트 공장의 그 안에 이와 같은 동일한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스마트한 서비스로 진화하거나 변화하는 과정에 있고요. 또 기존에 있었던 공장들이 정말 수많은 공장들이 이제 기존 공장에서 스마트한 공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모임 끝나고 나서도 이러한 이제 스마트 공장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그 경험치를 가지고서요. 이제 솔루션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있어요. 사실 솔루션은 이제 순수한 지식이거든요. 원가가 별로 들지 않아요. 그런데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노하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뜨고 있고요. 보시라든가 지멘스라든가 뭐 등등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LS산전 이런 회사들이 그 자기네들이 쌓았던 경험을 이제 지식으로 파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